자, 이제 견적 기준. 8가지의 견적 기준과 한 가지 특기 사항이 있어. 요 내용이 계약서에 그대로 들어갈 거야. 네. 그러니까 그대로. 요것들을 안 해놓으면 견적받고 나서 건설사하고 협의할 때 하나씩 다 협의를 해야 돼. 계약할 때 협의를 안 하면 안 한 만큼 공사할 때 협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만큼 싸울 일도 많아진다는 그치, 거겠네요. 그만큼 숨쉬기가 어려워져.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견적할 때 딱 던져놓으면 그냥 끝. 이거는 건축주, 설계도서, 현장에 따라서 다 달라. 그래서 오늘은 일반적인 내용들만 내가 알려줄 거야. 견적 기본 조건에 견적을 낼 때 이게 기본 조건이니까 여기에 맞춰서 견적 내줘 하는 거야. 첫 번째, 시공업체는 현장 확인하고 현장 여건을 견적에 반영해야 된다. 당연한 거죠. 그렇지. 견적 시 제출한 견적 금액은 견적 조건 변경이 없는 경우 견적 금액의 변경은 없다. 제가 바꾸지 않으면 안 그치. 바꾼다는 거죠. 견적을 요청한 내가 견적 조건을 바꾸지 않는 한 견적 금액의 변경은 없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견적내고 나서 금액이 올라가는 경우도 생겨. 그래서 이 얘기는 또 무슨 얘기하고 같은가 하면은 견적 받고 나서 나 내고 안 할게. 그 대신에 실제로 공사할 만큼 견적을 내줘. 라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야. 자, 세 번째, 본견적은 도면 견적이고 제공된 견적서 양식에 따라서 견적서를 작성해야 되고 내역서하고 수량 산출성은 참고용으로만 사용해라. 저희 열심히 뽑아야 된다고 말했는데 참고용으로. 참고용으로 사용해라. 그건 뒤에 내가 설명을 해줄게. 다섯 번째, 제공되는 수량 산출서, BIM 등을 검토하여 도면과 내역 수량 간의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견적서의 기타 내역의 항목으로 반영해달라. 지금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쭉 다 설명을 해줄게. 네. 여섯 번째, 견적 기준 및 설계 도면의 명기된 사항은 업체에서 제출한 견적서에 분명히 없거나 수량이 적더라도 견적에 포함된 걸로 한다. 단 기타 내역 외에 명시한 사항은 견적 금액에 포함한다. 요거를 줄이면 이 견적은 도면 견적이야. 네. 기본이 도면이야. 내역서는 참고용으로 써. 만약에 견적서에 빠진 게 있더라도 공사비 변경은 안 해줄 거야. 아, 네. 수량 빠진 거 있더라도 안 해줘. 내역에 아이템 빠진 거 있더라도 안 해줘. 그런데 견적 낼 때 견적 내는 건설사가 수량이 잘못돼 있거나 아이템이 빠진 거 있으면 알려줘. 기타 내역 외에. 그럼 그건 견적에 포함시켜줄게.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서 공사가 될 때는 내역의 수량이 잘못돼 있거나 내역의 품목이 빠져 있더라도 공사비에 포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조건이 들어간 상태에서 견적을 받는 것과 없는 상태에서 견적을 받는 거는 이제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도면하고 내역서를 정확히 뽑아서 수량을 맞춰주는 게 첫 번째지. 하지만 빠질 수 있는 부분은 견적 내는 동안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잘못된 건 알려줘. 그건 견적서에 포함시켜줄게. 이렇게 견적을 만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100% 완벽한 설계도면이 없더라고. 없죠. 그렇지. 견적할 때도 마찬가지. 모든 설계도면이 100% 완벽하지 않아. 계약할 때 90% 정도까지만 맞춰주면 돼. 10% 정도는 공사할 때 채워넣어주는 거. 채워넣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보통 설계 끝나고는 설계 누수가 이만큼 하잖아. 네. 이게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맞을 수 있는 거는 없죠. 없어.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견적할 때 미리 조건서에 넣어놓고 건설사한테 견적받고 예비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빠져있는 거나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계약서 도장 찍기 전까지 최대한 찾아서 계약서하고 견적서에 다 넣고 도장 찍고 나서는 협상 없어. 내고 없어. 이제 그냥 갈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그러면 견적 범위는 이제 견적에 포함한 항목이 첫 번째 도면이 기본이라고 했지, 그지? 네. 도면에 표기되는 사항은 다 견적에 포함이야. 단 건축주 직업자재 지용사항 제외. 아, 그거 아까 뺀다 했었죠. 내역에 명기돼 있으면 포함. 도면에 표기 안 돼 있는데 내역에 있으면 그것도 포함이야. 그 다음에 견적 특기사항이 있는 것도 견적에 포함. 자재사항이 있는 것도 견적에 포함. 허가서에 있는 것도 견적에 당연히. 포함. 민원 철입인데 공사상 발생한 민원은 견적에 포함. 희망서에 있는 것도 견적에 포함. 건축주 직업자재에서 주자재를 제외한 부자재 및 시공비, 자재 하차 비용도 견적에 포함. 왜 이렇게 길게 썼을까? 이 내용을. 건축주가 부자재를 잘 몰라서? 아니, 부자재 비용을 따로 요구를 하기도 해. 건설사에서.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문구들이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써놔야지 공사를 할 때 다툼이 없어. 예를 들면은 타일을 아까 직업 자재로 했잖아. 타일 공사를. 근데 타일을 붙일 때 네. 타일 말고 또 들어가는 게 뭐가 있어? 몰탈. 본드가 네. 들어가고 줄눈도 들어가고 다 이거를 타일 공사에서 타일을 직업 자재로 했으니까 밑에 본드나 몰탈이나 줄눈은 추가 비용입니다 라고 요구하는 케이스가
있었어. 어. 그런 현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넣어놓는 거야. 그 다음에 주공중에 따른 부대 공중의 재료비, 노후비, 경비도 포함이야.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를 수 있을 건데 견적서가 설계 도면에 있는 것을 아이템으로 뽑아서 견적서에 넣거든. 이 내역서 아이템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지는 못해. 근데 요 공중에 부대적으로 따르는 부대 공중들이 있는데 요건 또 별도라고 또 송사비를 더 달라고 요구하는 업체들이 또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포함된 거다라고 그치. 말한 거군요. 아. 그리고 착공 및 사용 승인에 필요한 각종 필증 대관 업무비에 소요되는 비용도 포함이고 단 설계하고 감리자 업무는 제외. 그건 건축주가 따로 계약해야 되니까. 그치고 산재, 고용,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안전관리비, 수입인지 등 지적 공사비를 제외한 모든 재경비도 포함이야. 요게 견적에 포함되는 항목이고 견적에서 제외한 항목은 건축주 직업자재, 지정공사, 감리비, 안전관리 지금, 한전인입비, 상수, 도시가스, 하수인자 부담금, 개발시설 부담금은 빼. 건축주 취향 타는 거 혹은 건축주 이름으로 돈 내야 되는 거. 그치. 이런 것들은 빼. 건설사가 견적을 이건 넣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포함이야? 아니야? 고민하게 만들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건 포함, 이건 빼고라고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주고 알려줘야만 정확한 공사비가 나오고 공사할 때 협상 테이블에 안 앉아도 되는 거야. 세 번째, 설계도서 해석 순위. 아, 이거 중요하죠. 자, 첫 번째가 제공된 설계 도면은 서로 상호 보완을 한다. 이게 정말 무서운 얘기야. 오, 왜 무서운 이야기죠? 평면도에는 있고 단면도에는 없어. 그러면 이거는 있는 거야. 아, 여기에는 규격을 약식으로 써놓고 여기는 규격을 정확하게 다 써놨어. 그럼 이걸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치. 보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부족한 건 자세한 거를 따른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거야. 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갔을까? 공사할 때 싸우는군요. 평면도에 이렇게 간단하게 돼 있으니까 난 이걸로 견적을 했어요. 상세도 있는 것들은 견적 반영 안 했어요 라고 하면 할 말이 없거든. 그래서 이런 기준들은 명확하게 하고 견적을 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가 설계 도면이 하나는 약하고 하나는 강하게 돼 있을 때는 상호 보완을 하는 게 맞는데 평면도하고 단면도가 똑같은 공사에 똑같은 내용을 쓰지 않고 달리 썼어. 예를 들면 평면도의 남쪽 마감재를 포천석으로 했는데 인면도에 마천석으로 썼어. 그럼 어디를 따라야 될까? 설계 도면의 내용이 서로 다르면 축적이 큰 도면을 우선으로 하고 아래 순서를 따른다. 그래서 내부 마감 재료는 상세도가 제일 먼저야. 단면도든 평면도든 재료 마감재 뭐라고 써놨든 간에 상세도에 그렇게 돼 있으면 그걸 따른다. 내부 마감은 상세도, 인면도, 단면도, 평면도. 창호는 창호도, 평면도, 단면도. 골조는 상세도, 구조란표, 구조평면도의 순으로 먼저 정한다. 동일한 도면에서 두 개가 서로 다르면은 어떤 것의 도면을 먼저 정할지를 정해놨고 두 개가 하나는 강하게 하나가 약하게 됐으면 강한 걸 우선한다라고 정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요 기준으로 설계 도면을 해석을 해라. 라고 하는 기준점을 세워놓지 않으면 뭐가 우선인지를 가지고 건설사하고 싸우기 시작하는 순간 해결이 안 돼. 네. 그래서 이런 기준들을 정해놔야 되고 요 우선순위는 현장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 자재사양 같은 경우에 첫 번째, 견적 시 제조사와 제품명이 자재사양서에서 지정된 제품을 사용해야 돼. 그리고 현장에서 자재를 발주하기 전에 건축주한테 한 번 승인을 받고 써야 된다. 근데 이제 이 내용은 내가 견적받고 계약할 때 이 제조사 이 제품을 쓰기로 했는데 실제로 자재를 발주하기 전에 한 번 더 나한테 확인해줘. 내가 마음이 바뀌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한 번 확인해 달라는 거고 두 번째가 중요한 건데 자재 목록에 명기된 자재별 제조사 제품명 규격 색 디자인에서 색 디자인이 명기되지 않은 경우 지정된 제조사 제품명 규격 내에 건축주가 색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 금액 변경은 없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타일을 60에 60으로 베이지색으로 했는데 중간에 많이 바뀐 거예요. 60에 60에 뭐 검정색으로 했다. 그거는 돈이 안 오른다 이거인 그치. 거죠. 왜 이게 들어갔을까? 하도 이걸로 또 싸우고. 예를 들면은 외벽에 알루미늄 시트로 마감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 그래서 견적 받을 때 어디 제조사 어디 제품에 알루미늄 시트로 해가지고 견적을 내달라고 했어. 근데 공사를 할 때 건축주가 알루미늄 시트 색깔을 빨간색으로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건설사가 색이 들어가시니까 돈을 더 주셔야 돼요. 그러면 노란색으로 할게. 그것도 조금 더 비쌉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제조사 제품명하고 규격까지가 특정되어 있다면 여러 가지 색이나 디자인이 있으면 그 규격 안에서 고르는 거는 공사비 변경 없이 한다라는 얘기야.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도면과 자재 사양서가 상이한 경우는 자재 사양서를 우선해.
왜 그러냐? 도면이 가장 먼저 아니야? 그쵸. 라고 생각할 수 있겠잖아. 그지? 자, 설계 도면으로 해서 허가까지 다 받았어. 그래서 도면으로 딱 받았는데 내가 견적을 준비하는 와중에 나 생각이 바뀌었어. 그러면 도면을 기준으로 여기서 도면과 자재사용을 상이한 경우 도면을 우선한다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런 거 하나하나 바꿀 때마다 건축사분에게 설계를 다시 해달라고 해야 돼. 근데 만약에 제가 바뀐 거를 뒤에 나중에 사양서에 추가를 했으면 그치. 그것만 확인하면 되니까. 그치. 그래서 도면하고 자재사용사가 다른 경우는 자재사용사를 우선한다라고 정해놓으면 건설사가 견적 낼 때 그렇게만 쓰면 되는 거고, 그러면 도면상에서 자재가 뭔가 바뀌었을 때마다 내가 건축사분한테 도면 수정해서 바꿔주세요 이런 일을 안 해도 되거든. 그러니까 일을 조금 더 심플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명확하게 위해서 이제 여기에 들어간 거야. 그리고 네 번째가 자재 사용사의 모든 자재를 다 제조 제품명을 적을 수가 없잖아. 네. 그럴 때는 명기가 안 된 거는 케이스라. 케이스 기준인 이유가 있나요? 최소한의 품질 확보를 위해서. 그래서 내가 특정 제조사의 제품을 쓰고 싶은 거는 자재 사용사에 내가 명기를 할게. 그거 말고는 기본적으로 케이스를 다 써줘 라고 하는 게 이제 자재 사용에 대한 내용이야.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시방서도 해석 순위가 있겠지? 네. 여기도 맞아요. 상호 보완한다. 그리고 서로 상이한 경우는 아래 순으로 해석한다. 요 두 개가 들어가. 그래서 첫 번째 순서가 공사 특기 시방서, 견적 조건, 견적 특기사항이 제일 먼저. 네. 두 번째가 설계도면, 세 번째가 전문 시방서, 네 번째가 표준 시방서, 다섯 번째 견적서가 제일 꼴찌야. 얘는 시방서라고 시방서가 1순위이네요. 공사 특기 시방서는 이 현장에만 해당되는 시방서이기 때문에 가장 우선을 하는 거고, 견적 조건하고 견적 특기사항에다가 공사 방법을 이렇게 해달라고 써놓을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가장 먼저이고, 그 다음이 설계도면이야. 그 다음에 전문 시방서, 표준 시방서인데, 전문 시방서, 표준 시방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해서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내 현장에 딱 맞지 않을 수 있어. 그러니까 내 현장에 맞는 걸 제일 먼저 하고, 거기에도 없는 것들은 전문 시방서와 표준 시방서 따르고 마지막으로 견적서를 따른다. 그러니까 견적서가 제일 마지막. 순서가 낮아. 자, 계약 금액 변경. 이것도 견적 받을 때 해놔야 되겠지. 계약 금액의 변경은 아래의 경우만 적용한다. 첫 번째, 견적 조건이 바뀌거나 설계 도면의 변경이 있는 경우 당연히 바뀌어야죠. 바뀌어야 되는 거야. 두 번째, 대지의 여건 및 지질의 상태가 도면하고 다르면 당연히 바꿔야 되는 그치. 가끔 가다가 사실 건축주도 아니면 관리자도 공사할 때 공사비가 올라갈 수 있는 리스크가 있으니 나도 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이거 그냥 다 포함해서 해줘 라고 하면 내 무덤을 파는 거야. 왜죠? 만약에 건설사가 이걸 리스크라고 생각하면 금액을 올릴 거고, 리스크라고 생각하지 않고 운에 걸었으면 그 업체는 공사하다가 공사비가 부족해서 도망갈 거야. 그래서 설계를 하기 전에 지하층이 있는 공사나 지질이 안 좋은 현장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질 조사를 해야 돼. 그 지질 조사의 내용하고 실제로 땅을 팠을 때 하고 서로 다르면 거기에 대한 거는 계약 금액 변경을 해줄게. 세 번째, 설계 도면이 사용 승인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것도 계약 금액 변경을 해줄게. 제가 이거는 잘 알고 있죠. 하나. 장애인법 어겨가지고 문 통로가 안 돼가지고 벽을 다시 깎았다는 얘기 들었어. 맞아. 사용 승인이 안 나서. 그렇지. 근데 여기 보면 단 업체가 도면 검토 미비로 인하여 사용 승인 시 재시공되는 공사로 인한 계약금액 변경 없다. 이게 정말 센 조항이야. 무슨 얘기냐 하면 건설사가 견적하고 공사한 도중에 아까 이제 장애인 관련해서 네. 문폭 검토를 쭉 해봤어. 이거는 승인이 안 날 것 같은데 건축 주 또는 관리자한테 이거는 지금 장애 승인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설계를 바꿔주세요. 그리고 설계가 바뀌게 되면 계약 금액도 바뀌겠지, 그렇지? 네네. 그럼 거기에서 바꾸면 계약 금액 변경을 인정을 해줘. 네. 그런데 건설사가 검토를 안 하고 그냥 공사를 해놨어. 원래 1m를 확보해야 되는데 80cm만 가지고 확보를 한 도면 공사를 해놨어. 당연히 통과가 사용생활 안 때 통과가 안 되면 뜯고 다시 해야 되잖아. 네. 이건 누구 책임이야? 건설사 책임. 건설사 책임으로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조항 하나로 뭐 금액이 작은 경우는 몇백부터 큰 경우는 몇천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 자, 두 번째, 설계 도면의 변경에 따른 수량 및 단가 산정. 2번에 대지의 여건 및 지질 상태가 도면과 다를 경우, 설계 도면이 사용수인과 적합하지 않는 경우, 1번의 설계 도면 변경 모두가 다 설계 도면의 변경인 거야. 이 세 가지로 인해서 두 번째 설계 도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수량하고 단가는 어떻게 산정을 하느냐? 첫 번째, 견적서에 분명히 있으면 변경하는 부위만 산정해서 수량을 산출한다. 단가는 견적서에 있는 걸로 한다. 이게 왜 들어갔을까?
하도 자꾸 바꿔가지고 돈을 또 달라고 했나 보죠. 왜냐하면은 견적할 때하고 공사할 때하고 시기가 틀리잖아. 그러면 공사하다가 뭔가를 건축주가 바꿔달라고 하게 되면은 바꾼 게 내가 이미 견적을 받아놨음에도 불구하고 단가가 달라. 그러니까 그런 걸 싸우지 말자. 그냥 우리가 계약할 때 이미 분명히 있고 단가가 있으면 수량이 바뀌면 그냥 그것대로 하자. 라고 기준을 그렇게 세워놓은 거고, 두 번째로 견적서에 분명히 없거나 변경된 경우도 있겠지. 네. 새로 생겼어. 네. 아예.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것만 추가 견적을 한다. 그래서 세 번째, 공사비 증감에 따른 직접 공사비 외 재경비는 견적서의 율을 적용한다. 아, 원래 있던 원래 계약에 있는 율을 그대로 적용한다. 그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또 생기 올라가지. 또 올라가지. 그래서 공사비가 바뀌었을 때 어떤 룰로 우리가 계약 금액을 변경할 건지 정하는 거를 견적 기준에다가 알려주고, 이 기준으로 우리는 계약금액 변경이 있을 때 할 거야 라고 정하고 견적 받는 것과, 그러지 않고 견적 받는 거는 나중에 계약서 조정하거나 협의할 때 하늘과 땅 차이가 생겨. 자, 시공 계약 후 자재 가격의 변동 및 노후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변경 없다가 관리자나 건축주가 가장 선호하는 조항이야.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왜냐하면 물가하고 노무비는 계속 바뀌게 되는데, 이게 기간이 짧은 경우는 그대로 써도 돼. 공사기간 6개월이나 1년 미만 같은 경우는 계약금액 변경 없다라고 정해놓고 가면 되는데, 공사기간이 긴 경우 있지. 2년, 3년이면 2, 3년 뒤에 철근이나 레미콘 가격이나 노무비나 임금비를 건설사가 예측하기가 어렵잖아. 그리고 공사기간 1년 미만이면 선급금 주지. 그 안에 커버를 할 수 있는 거죠. 선급금으로 미리 자재 가격 오를 것 같으면 사놓으면 되는 거고, 하도업체들 가격 오를 것 같으면 미리 선계약을 해놓으면 돼. 그거 하라고 선급금을 준 거기 때문에. 근데 기간이 길면은 그게 영향권이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떤 기준으로 변경할 것인지를 여기다 써놔야 되는 거야. 물가 지수에 따라서 할 거다. 또는 주요 자재들, 철근, 레미콘, 동, 뭐 이런 것들은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 금액만큼만 인정을 하겠다는 것들을 별도의 물가 변동에 대한 자료로 넣어놔야 돼. 그래야지 공사를 할 때 싸움이 없어. 어휴. 그래서 이런 거를 처음에 견적할 때 넣어놓는 거하고 넣어놓지 않는 거하고 뒤에 공사할 때 서로 싸우는 횟수 자체가 달라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사기간은 공사기간 산정할 때 동절기 우기를 포함해서 산정해달라. 동절기 우기가 공사기간에 포함된 경우에 보양비는 견적에 포함된다. 왜 이 조항이 들어갔을까? 뭐 올해처럼 만약에 추웠다 하면은 기름 막 미친 듯이 넣어야 되는데 그 비용 또 주세요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일정을 알려준다고 했지, 그치? 네네. 언제 업체를 선정할 건지를 날짜를 특정을 하면 그때부터 공사 착공 시기가 나오고 그때부터 공사 기간을 잡을 수가 있어. 그럼 이 현장은 동절기가 걸리는지 알겠는지는 건설사는 알게 되고, 동절기가 걸리면은 그 기간만큼 공사 기간을 산정을 해달라는 거고, 보양비까지 견적에 포함을 해달라는 거야. 이거는 건설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견적에 포함이야. 마지막 특기사항으로는 도면과 내역이 다른 부분을 특기사항에 정리를 해야 돼. 네. 도면하고 내역이 어떤 경우가 다를까? 저번에 얘기를 했을 때 설계 도면 검토에서 도면에 잘못된 것들 다 찾아서 내역에 반영해서 가게 되면 도면과 내역이 같이, 그지? 네. 근데 사실 모든 현장들이 이렇게 갈 수는 없어. 원래는 도면까지 싹 다 바꿔서 그걸 가지고 내역 만들어서 견적하는 게 가장 좋지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도면에 잘못된 사항들을 찾아내고 그 내용들을 내역서에 반영을 해. 근데 건설사가 보기에는 도면하고 내역이 다르잖아. 그럼 도면 먼저 따르려고 하겠죠. 그치. 그래서 특기사항 안에다가 요거는 도면에 뭐뭐라고 돼 있는 거를 내역서에 이렇게 반영이 돼 있으니 내역대로 견적을 내주시오라고 해서 특기사항이 들어. 그래서 도면과 내역이 다른 부분을 정리를 하고, 도면과 내역에 포함이 안 돼 있거나 자세하게 명기하고 싶은 것들을 따로 정리해서 특기사항에 넣어. 그럼 이 경우에는 이전에 도면이 틀렸어도 일정 때문에 동시에 가야 되는 때가 필요하다고 그치.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은 특기사항이 이만큼 나오는 거예요. 도면 검토하고 내역 검토가 충분히 됐으면 견적 특기사항에 들어갈 내용들이 적고, 도면 검토한 것들이 내역에 충분히 반영이 안 됐거나 도면이 수정이 안 된 경우 특기사항의 내용이 긴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자, 다섯 번째, 일정을 잡아야 되는데 알려줘야 돼. 견적을 언제까지 제출해라. 몇 년, 며칠, 몇 시까지 제출해라. 라고 정해야 되는데, 견적 기간은 2주에서 3주 정도가 필요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아까 견적서 낼 때 자재업체, 하도업체들이 견적을 내면 건설사가 그걸 취합을 해서
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건축주한테 준다고 했잖아. 네. 하도업체한테도 견적을 받아야 되고 자재업체들한테 연락 다 해서 견적 다 받아야 돼. 그리고 건설사가 도면 잘못된 거나 내역이 잘못된 거 다 찾아야 되고 그래야지 기타 내역을 쓸 수 있고 그걸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간이 너무 짧으면 좋은 견적을 받기가 어려워. 그래서 보통 2주, 3주 정도를 견적 기간으로 주고 또 하나 알려줄게. 며칠까지 내가 선정을 할게.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 하면 건설사가 동절기, 우기를 산정을 해야 되잖아. 공사가 시작되는 시기를 알아야지 거기에 맞춰서 견적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가급적이면 견적 받고 나서 1개월 내에 선정하고 계약하는 게 가장 좋아. 자, 그러면 이제 관리자가 견적 조건을 결정할 때 주의할 거. 첫 번째, 건축주와 충분히 협의해야 돼. 건축주의 생각을 알아야 되니까요. 그치. 특히 공사비 지급 조건 같은 경우는 건축주 자금 사정이 어떤지에 따라서 지급 조건을 세팅을 해야 되잖아, 그지? 만약에 건축주가 공사 자금이 부족해. 그래서 공사비 한 20%를 공사 기간 안에는 못 줄 것 같아. 그럼 잔금 비율이 20% 잡아놔야 되겠지. 네, 네. 선급금을 줄 돈이 없어. 그것도 그거에 맞춰서 비율을 바꿔야 그렇지, 돼요. 비율을 바꿔야 돼. 선급금이 안 오면 안 온 것만큼 금액이 올라가고 잔금 비율이 높으면 높은 만큼 금액이 올라가고. 그래서 이 견적 조건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먼저 초안을 만들고 건축자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 결정한 걸로 견적 조건서가 나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견적 조건을 명확하게 해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공사에서 안 싸우고. 그렇지. 그래야지 건설사가 실제 공사할 수 있는 금액으로 견적을 낼 수 있어. 그러니까 견적을 받는 이유는 싸게 받으려고 견적 받는 게 아니야. 견적 낸 금액으로 공사를 해줄 건설사를 선택하기 위해서 견적을 받는 거거든. 그래서 실제 공사할 수 있는 금액으로 견적을 낼 수 있게끔 견적 조건을 명확하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래야지 좋은 건설사 선정할 수 있고 뒤에 계약할 때 협상을 덜 하고 공사할 때 숨 쉬면서 공사할 수 있고. 자, 그리고 세 번째, 건설사가 예측 가능한 범위만 견적에 포함해야 돼. 건설사가 책임질 수 없는 것을 책임지게 하지 마. 갑자기 지진 났는데 그걸 책임지라고 할 수 없는 그치. 것처럼. 그러니까 나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건설사가 책임질 수 없는 부분까지 건설사한테 넘기는 순간 그 공사는 실패할 확률이 아주 높아져. 그리고 공사비가 쓸데없이 높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없애는 게 제일 좋아. 예측 가능한 범위. 그래서 아까 토질의 상태가 설계 도면과 다른 경우는 공사비를 인정을 해준다고 했지. 왜 네. 그럴까? 땅 상태는 파보기 전에 모르거든. 그래서 지질조사 기준으로 건설사가 견적을 내지만 지질조사와 다른 경우는 당연히 공사비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네 번째, 견적 조건을 결정하는 단계는 변수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단계. 이거를 견적 받기 전에 하는 것과 견적 받고 나서 하는 것과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하는 것과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하는 것과 첫 번째 기성금이 나가 후에 하는 것하고는 난이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앞단에서 최대한 견적 조건은 명확하게 결정하는 게 가장 좋고 관리자라면 절대 이걸 미루면 안 돼. 그 뒤에 리스크가 이만큼씩. 내 주위에 가서 관리자가 그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으면 되는데 이런 것들을 미리 결정하지 않고 뒤에 그런 리스크가 생겼을 때 관리자들이 그걸 감당하느냐? 안 해. 도망갈 수 워낙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견적 조건 결정할 때는 내가 번거롭고 힘들고 하더라도 지금은 1이라는 에너지를 쓰면 되는데 견적 받고 나서는 5라는 에너지를 써야 되고 계약할 땐 10이라는 에너지를 써야 되고 계약 후에 공사할 땐 100이라는 에너지를 써야 돼. 지금이 가장 적은 노력으로 변수하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2단계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관리자가 못하면 건축주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건설사 견적받고 하는 과정을 간혹 가다가 을을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그렇게 생각을 하면 건설사하고 협업 관계를 만드는 게 불가능해. 그래서 건설사를 찾는 과정이 공사를 같이 할 파트너를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업무를 진행을 해야 되지. 그냥 을을 찾는다는 과정, 하도업체를 찾는다는 과정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애티튜드를 가지고 찾으면은 절대 안 된다. 한 방향을 바라본다 생각하고. 같이 간다라고 생각하고 해야 되고 당연히 좋은 건설사만 있는 게 아니야. 나쁜 건설사도 있는데 나는 어쨌든 좋은 건설을 고르려고 하는 거잖아. 네. 그지? 다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게 되면 고르는 거는 나쁜 사람밖에 못 골라. 근데 파트너를 고른다는 과정을 생각하고
나쁜 업체들을 배제를 해 나가다 보면 나하고 파트너로 같이 일할 수 있는 좋은 것을 선정할 수 있는 거예요. 관점을 어떻게 가져가는지에 따라서 결과물이 하늘과 땅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이 마지막 5번째를 무시하면 안 돼. 건설사도 나를 인정해주고 나의 기술력을 인정해주는 관리자나 건축자고 일을 하고 싶지. 무시한 사람과 무시하고 있는 사람은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안 해줘. 그래서 파트너를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끝났어? 다음에 할 때는 내역서를 건설사가 견적 낼 수 있는 공내역서로 어떻게 바꾸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거고, 공내역서 작성과 견적에 참여할 업체 풀을 어떻게 확보를 할 거냐, 요거를 이제 다음 강의 때 알려줄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